KF21의 장점이 뭔가 할까? 우리가 이걸 나중에 블락서리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미래 전력으로 이제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UAE 같은 데서는 지금 블락1을 사더라도 나중에 블락3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전체 비용은 F-35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35를 대체한다 이거는 우세대 전투기가 있음에도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KF-21과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이제 UAE를 포함해서 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투기 시장은 크게 3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최상급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지금 개발 중인 6세대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것들은 5세대 스텔스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상급 이래서 4.5세대라 그럽니다. 이게 있고 이제 중하급이라 해서 4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최상급은 F-35가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8천만 불에서 한 1억 1천만 불 정도 하고 있고 F-22가 있는데 그건 수출 금지고요.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57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 거의 사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급이라 해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F-15EX, 그리고 우리 KF-21도 이 끝자락에 들어갑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은 라팔이 8,500만원에서 9,500만,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9,500만 불에서 1억 2천만 불, 그리고 F-15EX가 8,800만 불, 그리고 KF-21이 6,500에서 8,500만 불 이렇게 정도하고 있고요. 중하급은 F-16 블락 70, 70 이런 게 한 6,500만 불. 이제 그래핀 이제 EF가 6,000에서 8,500만 불. 미그 35, 수 35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쌉니다. 이 전투기 시장도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팔고 싶어도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이런 좀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니까 중상급 시장, 그러니까 이 4.5세대 시장의 수요하고 공급이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F-35 수준의 첨단 능력인데 가격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중형급 전투기 수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존 공급하는 것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인데 이게 유로파이터가 F-35보다 비쌉니다. 이 비행기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니까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인을 유지하는데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n분의 1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비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소위 말해서 투자한 비용이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개발하면서 초기 비용을 리커버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파는 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유로파이터는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드는 비행기 수가 적은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인도네시아랑 같이 했어요. 우리가 그 비용을 나누기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빠짐으로써 이제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진 상태고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대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40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0대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100몇십 대를 사주면 이게 갑자기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에는 좀 저렴하지만은 페이로드라 그래요. 그게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KF-21이 이게 상당히 그게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말 니체 마켓 틈새 시장이라 할까요? 그런 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경쟁력이 예상 가격이 6,500만 불에서 8,500만 불이라는 것은 이게 F-35의 한 7, 80%고 라팔의 75에서 85% 그리고 F-16 블락 70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4세대 가격인데 거의 그 4.5세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가성비가 좀 뛰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A사 레이더를 물론 부품을 미국에서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고 F414 엔진을 썼는데 이게 GE 겁니다. 근데 하나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어떤 스텔스는 아니지만 부분 스텔스가 되고 정면 RCS를 좀 감소시켰고 최대 이륙 중량도 25톤을 넘어서서 그래펜의 한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 수 있는 게 이제 12개쯤 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있고 F-35 같은 경우는 센서 퓨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미국 부품에 의존하니까 미 국무부가 아이타라는 걸 걸어놔요. 수출 규제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미 국무부의 DDTC라는 그 규정 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비행기를 유지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정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걸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확대될 건데 처음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왜 7개 나라나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타이밍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중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전투기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중간한 나라들이 양자타기를 좀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F-35를 구매하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 확실히 미국 편일 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미국 편으로 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무기를 사면 또 미국이 제재를 하고 물론 중국에 대해서 기술 신뢰도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KF-21이 중간 선택지예요. KF-21을 산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뭐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중국 거 사는 것보다는 좀 낫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지만은 중국과 경제 관계도 유지하니까 약간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조건이 좀 덜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술 이전도 상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첨단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적당히 좋은 무기를 대량 보유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드론하고 미사일 시대에는 초고가 전투기가 좀 리스크도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F-35 10대 사는 게 좋은지 KF-21 15대 사는 게 좋은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돈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사는 게 낫다. 이게 확실해지면은 우리 KF-21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건데 왜 계속 보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이제 사람들 계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F-35를 뭐한테 살 거냐, KF-21을 60대 사고 드론도 하고 방공도 갖출 것이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믹스 계산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UAE가 대표적인데 UAE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미라주 60대하고 F-16 8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F-35를 살려고 했는데 이제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한 1년 반 전에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 수이 75를 공동 개발하려 했는데 지금 러우 전쟁이라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가 공백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UAE는 라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할 수도 있고 터키가 이제 칸이라고 해서 터키가 본래 F-35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 S-400을 사는 바람에 러시아의 그 방공 미사일 체계인 S-400을 터키가 구매를 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S-400을 사면은 F-35를 너가 생산 못할 거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키가 미국 사드를 안 사고 S-400을 샀어요. 그때는 사드보다 S-400이 훨씬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산 걸 거 아닙니까? 자기도 뭐 다른 사람 주장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F-35 그 생산 공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칸이라는 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전투기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이 지연되고 엔진을 미확보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UAE가 특히 칸을 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KF-21은 이미 이제 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칸은 아직까지 개발 지연된 상태죠. 심지어는 작년 8월 달에 UAE 국방차관이 와가지고 복자형 KF-21을 뒷자리에 탑승한 거죠. 그럼 보통 이거는 계약 직전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상태만 가지고도 이게 계약이 굉장히 가까웠다 사람들이 추정할 그런 정도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UAE는 아직까지 자기네들 이제 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라팔이나 칸이나 KF-21 세 개를 놓고 3파전을 하고 있어. 그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유리한 딜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라팔 80대 수출에 F5라는 차세대를 공동 개발 제한한 상태고 터키는 뭐 이슬람 유대를 좀 내세우면서 칸 개발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태지만 딱 봐도 우리가 좀 유리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좀 유리한 조건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KF-21의
블락1도 중요하지만 원래부터 이제 생산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의 장점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블락3까지 개발 개념을 막 꺼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블락3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모델을 살 것이냐 다음 모델을 쓸 것이냐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모델을 사가지고 다음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지금 사는 게 좀 아무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미래 전력으로 이제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 사가지고 블락1을 사가지고 뭐 20-30년 쓰다가 블락2 나오면 그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투자가 잘 안 일어날 건데, 그런 측면이 있고, 블락1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공대공 위주고 외부 무장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기능 많이 떨어지죠. 그 대신 가격은 싸고, 블락2는 내년부터 이제 나올 건데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고, 그리고 A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2030년대에 나올 블락3는 완전히 내부 무장창으로 해서 완전 스텔스를 하고 센서 퓨전도 하고 AI 통합도 하고 해서 이제 거의 F-35급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UAE 같은 데서는 지금 블락1을 사더라도 나중에 블락3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전체 비용은 F-35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블락1 48대를 했다가 블락2 열세대로 변경한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5세대 성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블락1, 2는 4.5세대지만은 블락3로 가면 거의 5세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F-35를 대체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 F-35의 보완제이지 대체제는 아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정경국들한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F-35는 가격이 좀 비싸고 사기도 힘들고, 중국 무기는 좀 불안하고, 유럽 무기는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성비도 있고 기술 이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렇게 기술이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적합하다. 그런 시장이 좀 잘 맞고, 지금 현재가 전투기 시장에 공백이 있고 지정학적인 타이밍도 좋고 블락 업그레이드라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미래 확장성도 있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무효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이 없다는 게 되게 크죠. 그게 이제 블락 확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런 게 크고, UAE 계약 성사 여부가 진정한 시험입니다. 여기에 성공하고 나면은 굉장히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한 나라가 산다는 것은, 이 7나라가 협상 중이잖아요. 그중에 누가 사잖아요. 그 다음 사는 사람은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거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확정되지 않거나 실전에 증명되지 않는 거 이런 걸 사는 게 되게 힘든데, 이제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먼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제 유지 보수도 되게 쉬워지고, 그러면은 옆에 나라들이 되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90년대 중반 밑에 북한의 핵개발, 핵무기 개발을 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단회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있을 거예요. 핵무기 자체 똑같이 개발을 할 수 없고, 잠수함 쪽이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이 좀 간격성이 있겠다. 이미 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카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기회를 봤는데, 대외적으로 언론사 통해서, 특정 언론사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이 많다고 이게 알려진 거는 2004년도 갖고 겨울에 특정 신문사에 계신 분이 기사를 썼어요. 단독. 본인이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을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한 20년, 20여 년 전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SSN, 공격형 잠수함이죠. 탄도타를, SLB행 대놓고 탄도타를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재래식 탄도 가지고 있는 500km짜리 그런 미사일을 탑재하는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 그래서 북한의 지금 잠수함 문제 견제에 대한 또 과제가 주어지고 있고, 북한의 이제 원자력 개발 꾸시에. 시작은 뭐 90년대 초중반을 대외적으로 2004년도에 알려줘. 오히려 조금씩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꾸준히 해왔고, 그건 뭐 다 분산돼서 뭐 여러 가지 국방 말고 다른 과학기술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술 답단시켜서 개발해서 한순간에 또 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제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함을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먼저 선언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로 작전 구역은 서해안보다는 이제 동해안 쪽에, 동해안 원산 중심부 작전을 신포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고, 매복 이제 원자력 추진기관으로 도입이 되고 저격화되면은 그쪽에 은밀히 들어가서 매복해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척수가 기본적으로 4척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진 건 6척. 더 나가서는 이제 동문제가 있는데, 좀 원활하게 가서 매복을 하려면은 그 6척까지
정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뭐 최소 매출액이면 3조 이상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운영 유지비를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구체할 건지 그러면 국방비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제 국방비 진행자가 있으면은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함 마들이 국방률 비용 확보 저는 경제 문제는 이게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이제 북한 핵무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을 대응을 위해서 추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격침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제가 되고 작년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때 동계 발표가 된 건데 미국과 한국의 원하는 목표가 조금 틀려요. 위는 일단 북한, 두 번째는 이제 먼 미래에 일본에 대해서. 먼 미래에 일본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군사적인 속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일본이고 세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에요. 북한, 일본, 중국.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순서가 중국 감시도 좀 중국 감시도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일본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통점은 북한을 이제 견제해야 되는 거를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죠. 합의가 돼서 가또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 의노 자체가 과거에 1960년대 초반에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서방 측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금방 되지가 않고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서 하는 입장인데 10년, 얘는 그 이상 10원 이상 경제할 그래서 뭐 이게 그 전투기에 이어서 또 국책사업으로 이제 발제가 되고 존재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거를 잘 받아서 예산, 기술을 다 좀 모아서 줘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그제 이재명 정부 다음에 나중에 정부 세 번째까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넘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추가 인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필히 이제 집중하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이 해군에 지원을 합니다. 다른 거를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같이 만드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한다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또 L현대에도 이들이 접근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뭐 공동 뭐 개발이를 만드는 거를 반대로 HD현대는 그렇게 조선소 인수가 아니라 미국의 양대 조선소를 이제 가서 만들어 주는 기술자들을 이제 엔지니어들 보내가지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요거를 상륙한 미국의 상륙한 거죠. 접근해서 상륙했는데 요거를 이제 잘 다듬어서 사업을 수주를 받아야 되는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중에서 뭐 일부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더 영업이 더 중요하죠. 관련의 시설을 다 현대화 시켜야 되고 재정비를 하다 보면은 휴가를 인수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물론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따르고 있겠지만 실익성으로 따지면은 현재 여기 조선소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남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2026년 기준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약 한 달,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2월달이 짧으니까 또 만 한 달 정도 남았어요. 3월 2일날 이제 제약사 제출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시간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어디가 더 유리하다 말다 또 점수 관련돼서 조합 점수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나왔고 직업을 좀 가라앉았죠. 오히려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결정적인 절충교육이라고 했다가 뭐 산업협력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독일이나 대한민국이 이제는 특히 자동차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차려야 된다면 별 차이가 없고 옆에 회사죠 같은 경우는 자기 계열사가 다른 회사인데 그거를 또 유도를 해서 막 해야 된다. 공장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좀 뭐 실효성이 없는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잠수함 성능이 또 제각기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현재 트럼프가 나토를 이제 건들죠. 긴장 유발을 시키고 조성을 했고, 그거는 이제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의 결속을 이제 시키려면은 이제 건드려야하는 차이인데 결속이 되는 효과가 또 있어요. 반대 효과가. 근데 우리 언론에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토가 화났다. 근데 실제 미국의 노림수는 예를 들어 정신 차리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됐을 때 근데 그 배후에 있는 폴란드 그 더 배후에 있는 독일과 특히 프랑스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고 말로는 뭐 방산으로 더 늘리고 국방비로 더 늘리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 과거 냉전 시절처럼 10년 걸려요. 이게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버려야 돼. 2035년까지 가야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잔치를 많이 하죠. 그 프랑스 중심으로 독일은 약간 더 급한 거 앞에 폴란드도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가 건드린 게 결속을 더 시켜야 되는 생각이 제가 달랐던 거를 똑바로시켜서 끌어들여서 근데 근본적으로 또 영국 민권이 친하고 근데 외행적으로 영국 총리가 이러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결속시킨 의미로 이제 보면은 결국 캐나다 사업도 캐나다도 이제 가세를 했으니까 미국과 트럼프하고 좀 사이가 아주 더 외행적으로 돼 있는데
그럼 결국 독일제 선정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선정을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유발되고 약이 되는 것들이 가는 일점이라도 독일한테 좀 더 유리하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의 결석을 위해서 일단은 미국한테 보라는지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한미 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가는 사태로 보면은 심리적으로 독일에 더 점수 주자. 그래서 그거 얼마 전에는 50대 50이라고 유보적인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사태가 결부가 간접적으로 되지 않아. 자기들이끼리 단결하게 보여주고 또 트럼프 속으로 사실 단결을 해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 더 신경 쓰고 동북아에 더 신경 쓸 테니까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잠재적으로 옆으로 또 올 수 있는 러시아로 변장하려는 니들이 똘똘 뭉쳐라지 이런 효과는 이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의 군사 대외 정책을 자극을 주는데 그런 측면이 저는 좀 다르게 봤어.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 조건으로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을 요구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또 미국하고 달리 같은 북미 대륙인데 거기도 이쪽을 위에 지도를 딱 봤을 때 구글 맵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시애틀 쪽 미국의 시애틀 위에 밴쿠버, 오타와, 몬트리올 그것도 추운 지역. 그거 이쪽으로 보면 더 어느 딸이. 그리고 산악지대, 그러니까 산이 많은 자원이 물론 붙여 있겠지만은 개발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계들 산업이 좀 미국에 비해서 약하고 외부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잡기를 최소한에서 이 세기표에들하는 자동차 유치를 자꾸 해야 되는. 물론 이제 거기에 종업원들이 이제 채용이 되고 그런 경제적인 것과는 있겠지만은 저거를 합작식으로 유출을 하려고 외부에서 한 개 회사가. 근데 캐나다 근본적으로 좀 더 개인적인 불만 하나 얘기했고 거기에 이민을 오거나 많이 받아주는 세력들이 나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인도에 처음에는 프랑스하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영국 영어들 지금은 이제 그런 인구 분포를 보면은 쉽게 제대로 몇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수가 인지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들 외부의 수입들은 좀 낮고 경제도 사실 그런 산업적이 좀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이 거기가 부지가 좀 더 싸고 여건이 좀 더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엔진 회사 크레이 히틀리 카나다라는 엔진 이제 미국 회사인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공장을 이제 유지하고 현재도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헬기 회사의 벨도 카나다 회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어떻게 이제 손을 잡은 합작으로 리차드는 때 전투기라든지 이게 다 미국 회사가 와가지고 공장 차려서 아니면 영국 회사가 전투기에서 와서 차려서 합작이나 그렇게 쓰는 경제력을 유지하는 측면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호주보다는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게 스몰 땅이 전체 가운데 사막이니까 근데 산업이 약하고 기술력이 떨어져. 같은 앵글로색슨인데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독일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이 합해서 기술들이 발전을 잘 했는데 금방 배우고. 근데 앵글로색슨 대통령이 호주나 캐나다 보면 좀 약하다니. 근데 그래도 캐나다가 호주보다는 기술력이 전체적인 군사 또 무기 개발 한가 보면은 좀 더 앞서고 경험도 많고 실적도 있고 그게 다 실제로는 영국에서 온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명의 생산 회사가 생겨가지고 대량 생산을 또 냉전 초기 때 했었고.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분야, 전투기 분야를 보면은 그런 분야. 외국에서 또 합작이 자기들이 그걸 습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 끊어지면은 또 주저앉.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통역을 많이 협력하죠. 끌어들려고. 지금도 그 일을 하니까 자동차 사업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위인화다니고 그게 아무튼 태운데 왠지 때문에 한대 참내 회익 지으시오. 근데 차를 끌어들이려면 기술 유입이 신기술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죠. 현지에서 생산을 같이 했죠. 그런 측면을 또 독일 측에도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있대. 산업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요. 지금 자체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인력도 없고 인력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이민 들어오고 인도에서 이민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다 빼돌려. 결국에는 미국 가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게 아주 뿌리가 남아있듯이 걔들은 더 심하죠. 중국계나 인도계, 유럽계가 아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쩝해요 캐나다도.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외국 회사에서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켜야 돼. 그게 저희들의 여건이지. 안 좋으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데 든든하게 독일이나 한국에. 근데 이거는 또 이 방산업체는 원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방산업체를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독일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심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게 점수 측면에서는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달 남았.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 해군의 임무 수행 방식과 작전 범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원자적 정도 보유를 하면은 첫 번째 임무가 북한의 원전들 감시하는데 동등하게 냉전 시절 때 미국 해군이 소련 해군이죠. 소비에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 세계에 펴놓자고 전진의지 스네드 오타라든지 다음에 기지라든지 아시아나 이제 유럽에 대치했듯이 우리는 좀 특화돼서 북한 원잠에만 집중하고 미국이 또 이제 요구를 하면은 서해안 쪽을 이제 들어야 되는 수심이 낮으니까
서해안 작전보다는 이제 황해, 서해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이렇게 제주도 인근, 그 중국 그 정도에서 감시를 5.5조 이렇게 해역을 수역을 정리해서 그거를 좀 감시하는데 전체 뭐 6쪽이라면 뭐 한두 쪽에 배정을 했는데 나머지 4쪽은 전적으로 이제 북한, 원산, 신흥 그쪽에 배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연합훈련 할 때 이제 좀 시연을 해라, 모습을 좀 보여줘라. 해군 얘기, 대한민국 해군 얘기, 동부아시아에서는 좀 샘플이다. 질적으로 늘 위해서 림팩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잠호3 배추원 중에 한 척이 가서 훈련하듯이 미국과 연합훈련 하듯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원자배라고 해서 수중 뭐 항해 항속거리, 항해거리가 뭐 상당히 길다고 멀리 갈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특별한 훈련 빼놓고는 평상시에 남의 나라 해역까지 가서 작전을 할 일도 없고 말레카 해역까지 뭐 이렇게 넘니 같아서 1차적으로 이제 북한 감시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 좀 그중에서 여유 있는 뭐 정도로 예정은 이제 제주도 남반 왼쪽에 수중 해역에 배치한 점. 그러니까 이후에 또 서해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를 한미연합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축소를 개정을 하려는 거야. 미국이들이 요구를 하죠.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알려줘야 돼. 서로 한미 간에 실무자 회의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미국 요구하는 걸로 제한적이나마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 북한 감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북한 수출제의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중을 잘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6척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2척 더 만들어. 미국에서 또 지원을 한 8척 채되면은 투입이 더 되겠죠. 한 척에서 그런 배정 문제가 가면 갈수록 지금의 예상할 수 없는 과제가 또 오지 않은. 지금 뭐 미국에서 콜비 차관복, 국관 콜비 차관복가 이제 왔는데 현재 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서로. 지금은 계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향후 5년 이내, 10년, 뭐 2035년도에 내일이 우리 대한민국 원전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차관보가 대놓고 신자들 끼리들어요. 대략적인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미국에서도 그러면 내가 서둘러서 연료 제공은 좀 구체화시킬게. 한 단계 발전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성의 표시에 주는 거니까는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또 안보 측면에서. 그래서 더 가면 갈수록 주변국에 대한, 주변국이란 중국하고 두 번째 러시아 그동안 된데 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북한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 과제가 지금 한 발짝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온 차관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직설적 표현을 안 해요. 워낙 장기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오죠. 지금 미국의 모리테스의 NDS인가 2029년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내용들이 나오지 하나씩.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거에 WQC, 그러니까 아들 구시 때 2004년도 이라크 파병을, 그다음에 2006년도에 양국 간의 이런 유연성 파병. 이게 기본적인 거는 20년 전에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흘러 들어오면 구체화되는데 앞으로는 더 구체화돼. 전 세계적인 안보가 이를 미국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원장이죠. 대한민국 원장 개발 확보. 이또 새로운 시작. 그동안에는 이제 재래시적 전차, 함정, 전투기, KF-12 커미스 그것까지 한미 간에 좀 재래시전력을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원전, 뭐가 과정을. 최근 북한이 수중 전력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 설계 도면 등이 공개되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핵잠수함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군사 무기에 대해서는 프로파간다, 선전, 횡위, 경제임금, 가상적국에 자꾸 보여줘야만 어떤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덤비게 전쟁을 하려고 해? 덤비려고 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끊임없이 거의 지금 10년 사이에 더 전차까지 포함시키면 18년 전부터 그런 재래식 신형 무기를 개량 생산을 할 것도 아니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군사 퍼레이드 계속 보여줘요. 1년 단위로 놀랄 정도, 깜짝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극한의 신형전차, 2009년 할림군에서 지금은 이제 원잠까지 왔지. 또 원잠이라는 게 저게 SS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간 색깔의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은 잠수함 외형을 공개했는데 이제는 안쓰러워. 그게 과연 생산된 개발이 완성된 원인가를 믿지를 않고 외형만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대한민국 가시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원전 개발을 시작을 이제 했다 본격적으로. 근데 완성이 안 되니 똑같이 북한도 우리처럼 향후에 한 7, 8년 이상 최소 지나야만 실전 배치되는 것들, 작전 배치하수 그런 거에 이제 앞서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때리고 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어. 더 커. 발사관은 10개 발 거야. 이런 쪽 말을 먼저 하고 시연을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더 앞서는 것 같고. 저게 위협이 되려면 올해 24시간이고 1년 내내 위협이 되려면 향후 2030년은 넘어가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도 원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건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나올 것이 그게 한 2030년 때문에 건재 착수 뭐 이런 기사를 이제 볼 수 있는 향후론인서 거기에 이제 맞대응 하기 위해서 북한도 똑같아요. 군사력 경쟁, 무기 경쟁 우리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대량 생산이나 제대로 배치하느냐는 걸 지켜봐야 되는 요즘도 이제 풍론가든 다 알듯 저기에다 가짜했다 이렇게 그동안 지나온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미사일이 다 가짜했다는 잠깐 쏴보고 말았다 시프했던 뭐 전차도 다 시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 저 중국시 뭐 중위집 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심리전이고 미국한테 자꾸 이제 삼축 북한이 말하는 삼축이 수중 발사, 이 지상 발사. 근데 공중에서 폭격기는 없네. 그래서 그 북한의 삼축이라 할 수 없고 공격용 무기죠. 거기까지 수중 무기까지는 이제 완성을 시킬 것이다. 자기들의 가시라 하고 심리전을.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무수히 들어가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한 척씩 그 잠수함이 그거에서 탄도탄을 한 발에서 두 발 씹었던데 수직으로 세일에 그런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게 시효가 되지는 않았어. 테스트 버전은 남아있는 그 테스트 버전은 과거에 러시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중국도 그런 그 실험 테스트 잠수함을 한 척씩 그려. 그래서 북한도 이제 먼저 잠수함들 두 척이 그랬고 이것도 그건 위에 들어가지 않나 원잡으로서 추진기가 아니 시도를 하는 때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우리도 이제 선언을 했고 수중 전력 원잠에 대한 경제는 이제 본격화 되고 있고 그 직전에 남북한이 선언이 한 게 드론 북한도 공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러시아 지원받아서 하겠다. 우리도 뭐 도입을 하고 뭐 50만 양성을 전사를 양성해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상대일 수 있는 게 2030년대 남북한 군사 경쟁은 드론 쪽하고 원잠 북한의 핵무기를 판도로 갖고 있죠. 새로운 분야에 들어서 시작이 되자. 그래서 뭐 상징성이 좀 강하죠. 실제적인 사용할 수 있는 북한의 드론도 자기들 전군에 골고루 배치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 시간이 흘러서 2030년대부터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KF-11이 막 비행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그 분야에서는 원잠이나 남북한 원잠, 남북한의 드론 이게 상당히 보편화된. 그래서 또 한 4, 5년이 또 한편으로 군사의 경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이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2001년도 먼저 이름이 개발되기 전에 X-30였어요. 동체 사이즈도 좀 작았던 거, 스케일, 다운이라고 할 것도 작았는데, 이걸 이제 스케일업해서 지금 F-35가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만 25년 지났는데, 이 스텔스,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일반화된, 물론 그렇다고 이제 막 판매를 하는 건 안 돼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동맹교. 그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서로 좀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는 나토. 꽤 웃기는 게 나토 지금 그린란드 문제는 그래서 나토하고 어드렁거리고 막 헤어질 듯이 얘기하는데 F-35 얘기는 또 이 나토 빼서는 안 해. 캐나다는 이제 물론 저번에 몇 달 전에 중단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에 캐나다, 미국이 또 도입하고 수출하는 게 근데 이번에 나토 동맹국들은 또 그 부분은 또 피해가 돼요. F-35를 계속 또 팔고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나토에 집중되어 있는 전투기예요. 미국이 이제 나토 동맹한테 권력을 줘서 표준 전투기로 만들어서 러시아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한다는 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고 폴란드까지 침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참전을 다 해야 되니까 나토 자동이고 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5세대 전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유럽에 남유럽까지 파악해서 북유럽에서 예전에 중립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나토에 들어왔고 스웨덴은 이제 제외지만은 F-35인데 다 이렇게 뭐 핀란드가 F-35 선정했고 스위스도 사실상은 이게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전투기로 자리 잡고 항상 부수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중동의 이스라엘이 첫 번째 훌루폴 지나 거쳐서 또 최우선 조이되는 지역인 호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이게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수출할 수 있는 F-22는 수출이 안 되고 F-35가 아주 그냥 자기들이 믿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따르는 군사적인 그런 나라한테 이제 특화된 전투기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정치 외교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특히 지금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 사우디까지 있는데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 전투기가 팔기가 싫다. 왜냐면 그 나라가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또 지역에서 반미 행태를 보여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회가 이라크가 한때는 이제 8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미국하고 방위가 있었는데 쿠웨이트 침공, 1996년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이제 상당히 적대적인 2003년대 점령을 해버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란도 원래 1979년 지금의 쿠데타 1979년엔 지금의 그 정권이 들어왔으니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고 전투기 자체도 뭐 F-14 톰캐시는 아주 그 당시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예요. 근데 결국은 뒤집어져 전 반대로 됐죠. 그래서 전투기라는 게 결국 하나의 척도예요. 이 나라하고 내가 친하다 안 친하다 앞으로 하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날론이 있기 때문에 F-35를 결국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수입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전투기나 준한 전투기가 없을까? 시장에서 물색하지 없는 걸 사들지. 근데 전체적인 환경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런 게 이제 제한되고 생산력도 없고 현재 스텔스 전투기 있다 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자기들 말대로 대만을 쳐들어가고 그 주변국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투기 지금 최신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대량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1000대까지 확보를 하겠다 선언을 했죠. 일반 유세나 J-35는 이제 뭐 저기죠 개발이 끝난 거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시장에 풀리려면 특히 이거 중국의 J-35가 시장에 풀리려면은 한 차고 몇 년 더 걸려요. 개발을 더 나머지 양산체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한 대 항로에서 뜨고 내렸지만 자기들 항로에 푸젠해서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번 3월 달에 이제 양산체제로 이제 바뀌자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블록 1이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전투기들 따져보니까 KF-12밖에 사실 현재는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 이렇게 화면에서 접하는 게 뭐 영국 주도의 국제 공동 개발 전투기 뭐 GCAP가 있다. 아직은 그림이. 프랑스의 F카스 그건 뭐 아예 모형도 없고 모형도 제대로 존재 안 하고. 그러니까 계획만 있는 거고. 뭐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공동 개발도 좀 깨지고 있고. 튀르키예 칸도 지금 한두 번 비행을 이제 뭐 시킨 거지 이게 제대로 개발의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이 아직 되어지도 않는다. 그럼 러시아, 중국, 유럽의 2개 지역, 그다음에 어디겠어?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거의 이제 생산 체제로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한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이 당장 선호되는데 이 분해서 예산 문제로 초도 생산 40대를 뭐 일순간에 한 번에 쫙 생산 못한다 이게 또 뭐 좀 뛰어가 30대는 생산하더라도 10대는 나중에 지금 천천히 해결을 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심전 배치는 되지 않을까. 3월 말에 행사를 이제 거쳐서 개시를 거쳐서 이걸 보면은 이제 F-35가 아닌 경우에는 KF-11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역대로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기존에 F-50, T-50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우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와 얘기해서 F-35를 팔 수 있을까 막 지금 후다리 하는 게요. 완전 결정 100% 결정 나면 그럼 결정이 나도 시간을 끌 거예요 미국에 여러 가지. 근데 금방 바로 주고 싶은 물건이 아닌데 이게 양국 관계라든지 뭐 중동의 환경 때문에 일단 말로는 이제 승인을 내도 시간을 미루면서 결국 뭐 다른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얼마든지 변동수가 맞고 그건 차선책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 제품도 생각할 수 있고 중국 제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이 이 전투기 시장에서 고민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서 딱 입맛에 맞는 거는 이제 KF-11. 근데 또 KF-11에서 단점은 공중전은 이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개발이 됐는데 지상 공격 능력, 그다음에 함정 공격 능력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2, 3일.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완성된 물건은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외형부터 디자인부터 5세대 전투기로 탄생한 거니까 물론 레이더 피탐지율은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개발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블록 3에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투기가 많이 얘기가 되면 있죠. 그래서 시장에 제대로 살 물건이 없는 게 지금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방위 산업 구조와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건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중동 지역이나 그 유럽에 이제 들어가는 튀르키예가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대한민국 방산이 2012년도 이후 자주번화 전차 훈련기 카우프로 훈련기라든지 더 나가서는 이제 뭐 제트 훈련기 현재 우리하고 또 가져가고 싶다는 게 이제 KF-11의 보라미 전투 기술 되게 튀르키예 칸을 그걸 접목시켜서 완성을 시키고 싶은 너무 많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방산이라는 게 무인기를 빼놓고 무인항공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접목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과 항공들 무인기하고 이제 해군 분야를 빼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던 아랍에미리트는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를 털어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튀르키예를 우리가 털렸다고 표현하는 게 그 당시에 뭐 한 15년 전, 16년 전에
우리가 방송 수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쉬울 때 그냥 돈은 이렇게 제공해서 뭐 트리케 전차를 만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0년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다시 이제 부메라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지켜봤던 아라이니트 같이 우리한테 시도를 하지 않나. 평상시에 한국과 우리 정상 이렇게 만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잘 조성하고 한국만의 외교 이다 조성을 잘 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장성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좀 끈끈하게 다지고 있는데, 최종 목적은 아즈키의 거치 사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얼마 안 남을 장사인데 아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집판해야지. 온 기술을 줘가지고 또 털리려 하나. 그것도 중동지요.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집판해가지고 현지 공장을 차려서 면 생산을 시켜도 남는 데가 앞으로는 좀 더 추가로 생길 텐데, 또 좀 별로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네가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아주 면밀한, 물론 이제 양국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 사우디 반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사막이지만 서구 단 사막이지만 아주 이쪽이에요. 부분적인 뭐 자기들이 뭐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철수적이고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경제 분야나 뭐 건설이나 대략.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 바레인, 이와는 바레인부터 해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렇게 하면 그 속색인 문제의 예멘, 여기 기준 사우디 반도에서.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속색일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속색이 있지만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좋을까 의문을 들어요. 그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경제 분야에서. 제가 다른 데를 더 좀 개발했잖아. 거기 이제 핵심이 이제 방산 협력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남전이 시중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정들이 깨담다는 관청이나 부처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을 만들어서 그거는 실적을 먹고 그리고 은퇴하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 트리키의 상황이 16년 전에 그렇게 해서 16년 된 국내에 왔었고, 우리한테 손을 어디 가나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아 이거 거의 카피트 물건인데 우리가 좀 더 저렴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전체 하나 사줄까 했어서, 물론 떨어지고 우리가 다 무리쳤지만은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죠. 그걸 더 손을 봐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우리한테 덤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국가, 튀르키예는 중동국가라 할 수 없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좀 하자. 무조건 남전이 할 필요 없다. 옛날에 뭐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랑 또 관계가 당사 쪽에서 뭐 좋은 것도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좀 나빠지니까 좀 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 KF-21은 단계적인 블록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능 확장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이나 임무 수행 방식에는 어떤 전략적 선택지를 열어준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KF-21의 이름을 가지고 블록 3까지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이름이 존재하는데 뭐 사업명, 뭐 계획명,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관청 부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결국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자 하는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제가 기억하는데 2004년도부터 이 계획을 이제 시작됐어요. 한국형 베이비 레트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대요. 한 22년 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미 계획은 우리도 한국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싶은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고, 그래서 단계적인 진화를 이제 선택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공대공 전투, 그다음에 멀티월, MRF, 멀티월 전투기로 넘어가는 블록 2.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게 다 합해지어서 이제 스텔스. 피탐률 상당히 낮은. 디자인,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2009년, 10년, 11년대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명칭이 뭐 C103, 뭐 105, 107, 109 이렇게 계속 진화하면서 외부 다듬어가지고 스텔스 외형을 갖추게 된다고. 처음에는 2004년도에 제가 대전에 조그만 전시회 때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를 위해서 만든 모형은 카나드 앞에 귀나개는 오징어 전투기였어. 오징어. 뼈가죽과 오징어 전투기. 근데 되게 뭐 웃겼죠. 2003년도에 그걸 보면서 했는데, 그걸 이제 가서 다듬어서 지금은 이제 외형이 뭐 미국의 시베리아의 비슷함 착각할 수 있는. 근데 서울 아덱스에서 진짜 이제 2020년에 보면은 이게 끝까지 사진 찍어놓은 거를 런드별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희 자체 디펜스 타임이 2023년에는 랩터가 왔었고 미국의 F-22, 25년도는 전적으로 KF-12B였는데 어떻게 구분이 한갈 전투기고, 그 정도로 디자인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다듬었고 발전시켰고, 다만 이제 중국의 J-35는 쌈바이 스텔스 전투기 탄생했는데, 저는 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좀 튀긴 해요. 좀 더 이렇게 좀 날렵하게 나왔다 그럴까, 좀 가냐풀게.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 쌈마 전투기에 거의 헷갈리죠. 그런 측면에서 진화적인 이제 발전. 그렇게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 소위를 개발하는 시기는 2032년부터 실제로는 스타트를 하는 게 예산 배정은 딱 그 매년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고, 그래서 완성이 2040년도. 그렇게 했다면은 2040년도에 완성이 되고 양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42년부터 양산 단계 넘어간다고 할 거고, 그건 2042년도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중급이나 미국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는 이제 이게 바뀌는 시절. 이런 우리는 5세대 전투기는 이제 완성하고, 미국은 6세대. 하나의 또 갭이 또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보이 허물스 이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엔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견제, 완전 완벽한 견제. 북한 전투기는 뭐 보잘 거 없으니까 현재도. 그러면 중국이 제20대 스텔스 전투기를 1000대까지 가지겠다. 그래서 연도별로 늘어나겠죠. 뭐 1000대 이상이 될 수 있고 제235가 또 어느 1.5 생산되는, 그거를 미국 혼자 아니면 일본을 데리고 경쟁하기 어려워요. 숫자상.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동맹국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러면 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블록 3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서는 엔진이 국내에서 만든다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죠. 최전방에 대한민국 제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뭐 대량 생산될 거고 F-35도 존재할 거고, 일본은 그 단계 가면은 2040년대 가면은 영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GCAP가 또 상당 부분 배치돼. 그것도 스텔스 기본이 5세대 이상이니까 성능을 가면 5.5 아니면 6세대 전투기 방해들. 그렇게 해서 앞에 최전방에 대한민국 공군력, 인권의 스텔스 전력, 물론 이제 주임미군도 존재하겠지만 방벽을 이쪽에 쌓는 거잖아요. 중국이 된, 그러니까 이쪽에 중국, 이쪽에 러시아에 된. 그런 효과가 있죠. 서로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고, 일본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뭐 미국한테 서로 이제 국가 안보를 이제 서로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핵무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역시 이 전투기도 신형 차세대 전투기도.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많고, 국산 전투기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가면은 현재 그 개량 사업을 하는 KF-16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다. 퇴역을 시킬 거고, 그런 공군의 전력이 미국제 F-35가 남아있을 거고, 물론 이제 2차분 도입표도 59대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력이 KF-21 시리즈가 되는 일이. 그때 와서는 이제 블록 2, 블록 3, 블록 3 스텔스. 그건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나팔 전투기 보유하는 프랑스 같은 구조는 아니겠지만은, 절반은 이제 극사, 절반 이하는 미국제. 이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좀 기여를, 자기들의 안보에 기여를 해라. 자체적으로 만들면 좋다, 응원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제 계속 발전시키면서 별도의 이제 원잠들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 생각하면은 7, 80년대 과거로 돌이켜보면 엄청난 지금 최근에 짧은 기간 내에 발전했고,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이제 지금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전작권 문제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볼수록 없고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토 막 정신차 이런 것만 나면 때리는 거, 그거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신차는 네가 알아서 좀 막어. 난 중국에 집중할 거야, 역사적으로. 2차들은 또 사실은 미국의 유럽의 나치도 있고, 참전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덤벼들으니까 아이씨 다 정리해버려. 자기들이 국력을 이제 바탕으로 일본 때려잡아야 돼. 동시에 영국이 또 자기는 먼 친척이니까 또 거기 다 정리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나토 국가들이 미국한테 저렇게 덤비는 거,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미국 때문에 살았잖아. 프랑스, 특히 프랑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저거 죽게 내버렸으면은 독일말 쓰고 프랑스말 동국말 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덤비네. 은혜도 모르고. 근데 또 프랑스는 자존심으로 사는 나라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인데 보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미국한테 기여하는 거죠. 마스카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KF-10 전투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견제해드릴 잠수함도 동원을. 그다음 여기까지 주한미군 존재나 이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콜비 차관보가, 미국의 콜비 차관보가 와서 한 얘기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아니 시기별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제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더 뺀다든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병력을 주한미군 쪽에 흡수한다는 이제 줄여서 비유. 그래서 그러한 전투기를 얘기 시작했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그냥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안보 정책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원래 친미 국가였고 미국제 전투기로 실제 전쟁에서 성과도 냈던 나라들인데요. 반미 국가로 돌아선 뒤 전투기가 사실상 고철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부터 말씀드리면은 1979년 이제 그 팔레비 왕정이 붕괴된 직전까지 미국으로부터 당시 최신의 전투기 F-14A 텀캣을 80여 대를 도입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고 F-4 팬텀, F-5 전투기가 다 보유하고 있죠. 3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70년대 말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아주 고성능 최신형 전투기였고 그러고 있는데 1980년도에 이란 그 왕정이 붕괴된 걸 보고서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어떤 정권이 없어지고 체제가 약화됐다가 본 이라크의 후세인이 쳐들어갑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한 8년 진행이 되는데 1988년까지. 근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가 신상이잖아요. 따끈따끈하고. 그럼 여러 가지 부품이나 보유하고 이제 미사일, 피닉스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형 미사일이 있는데 공대공, 지금 이제 미티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도입한 지가 말 그대로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전투기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교육받고 온 숙청을 하거나 이제 교육을 보내도 이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 체제가 이제 처음에 구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상이 바로 투입해서 이라크 전투기를 상대로 상당히 성과를 내요. 많은 격추 비율을 이제 갖게 되고 주로 이라크 공군은 이제 러시아제하고 프랑스제 이제 주력이었는데 미국제는 없고 그래서 이란 정부가 그 당시 이란 정부가 효과를 보고 세계적으로 미국제 전투기 역시 좋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인증도 됐었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고민을 하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라크를 공중전에서 이제 압도를 했으니까 우리 자기 미국제 전투기의 효과 F-14, F-4, F-5에 대한 성능을 발휘했으니까 또 다른 수출 시장에서 아니면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전투기 보증 능력에서 다 입증이 됐는데 저것이 반대로 이라크는 일단 휴전에서 종전에서 끝냈지만은 그쪽에 페르시아마이나 이쪽에서 활동하고 작전하는 미 해군 아니면 90년대부터 주둔하는 이제 미군 중동 지역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팔았던 전투기에 의해서 덤벼들면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미 해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2006년도에 F-14 텀캣 전투기를 다 일시에 전부 다 퇴역시켜요. 부품 공급을 못하게 관련된 공급 업체들 다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생산 못하도록 운영 중단을 해버리는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 공군의 F-14 텀캣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어디서 비공식적인 루트에서 암시장에서 물건을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미 군성이 미 해군의 어떤 그 퇴역시킨 톰캣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 안 되도록 부품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외형은 톰캣인데 속에는 다 드러낸 그 빈 껍데기만 전시장, 박물관에 보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제 전투기는 이제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 그런데도 이제 이란 국방부죠. 거기서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주요 부품을 뜯어가지고 일부라도 제대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이게 독류전환인데 그런 거는 계속 시행을 했었죠. 2000년대부터 2019년 정도까지 코로나 나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결국 이제 그것도 한계 와가지고 실제 비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 비행할 수 있는 거는 6대 정도.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도입을 80여 대 해서 이라크전에서 잘 활용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90년대, 그다음에 2006년에 미 해군이 퇴역시키고 그런 암 시장까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철저히 차단하면서 결국 전투기 그거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아무런 운영도 못하고 비행도 못하는 그런 존재, 고철덩어리.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한 50년 가까이 흘러가는 역사였죠. 전투기라는 게 한번 그렇게 도입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는 이제 차단, 공급망 차단을 해버리면은 부품이죠, 주로. 무장도 마찬가지. 무장도 한번 사용하면 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의 어떤 국제관계 역할이 이 정도로 상당히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미국제 F-16A라는 전투기를 전 세계에서 나토 4개국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신속하게 공급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보다 더 먼저 공급을 하대요. 우리가 그 당시가 1980년대 초중반인데 우리보다 먼저 베네수엘라하고 친한 미국이 먼저 공급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플로리다가 있고 앞에 쿠바가 있는데 그 밑에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 본토가 이제 쿠바를 군사적으로 압하면은 평상시에 견제, 그럼 베네수엘라도 견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남미에 그게 판매된 사례가 나중에는 이제 칠레까지 들어가지만은 훗날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와 관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끈끈하고 돈독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한 전투기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반미 체제로 완전히 바뀌면서 확실하게 1998년에 시작됐지만은 미국이 한번 전쟁을 쳐들어갈 뻔했던 게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이 미국이 아주 일찌감치 판매했던 F-16 B형, B형에 대한 전투기 그 부품 조달이 암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판매를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구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독립전환도 하고. 근데 지금 버전 B 버전 초기 버전은 미국에서 다 도태시켰고 하다못해 태국 공군도 극히 일부를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구형화된 F-16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미국에서 들어간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보여준 게 비행을 일부러 미국 보란 듯이 미국제 F-16 전투기를 띄우는데 그게 2대에서 3대인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찾아보시면은 최소한 대수, 의미가 없는 대수, 전투기로서 능력이 안 되는, 규모가 안 되는. 결국에는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간 거죠. 도입은 24대 정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부품 공급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단종을 시켜요. 그 후속 개량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버전에 대한 게 서로 내부 시스템이 틀린다든지 해서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전환을 하죠. 신형 버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버전은 이제 소멸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란도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옛날에 도입한 이름 자체는 F-16 하면은 다 동일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주 구닥다리 구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용할 수 있는 비행을 시키는 건 2세대. 이란도 F-14 지금 최대 올려봤자 비행을 시켜봤자 6.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래서 이 전투기 분야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반미국가로 돌아선 나라들에 대한 관리를 또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통해서 해왔던 거죠. 지상 장비는 2번째예요. 지상 장비 공급을 부품을 끊게 한다든지. 근데 또 그거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운영하면 어떻게든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비행 공중에 떠 있는 거는 또 다르죠. 차원 자체가. FA-50과 KF-21 모두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수출 승인 없이는 팔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일단 이제 수출 상담을 하면은 그 나라가 대상이 미국한테 가깝냐 아니면 최소한 중간 수준의 나라냐 이제 다 따져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결국 승인을 엑스포트 라이센스를 그걸 미리 보고를 연락을 받고 그거를 상담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은 적성 국가냐 1차적으로 아니면은 반미 국가냐 회색 국가냐 다 이제 분류를 해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엑스포트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엔진에 대한 거죠. 엔진이 핵심이니까. 물론 이제 기관포도 F-50은 미국제니까 LH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통제를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그 구조, 부품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미국이 개입하는 구조예요. F-50 같은 경우. KF-11도 엔진이잖아요. 핵심은 미국제잖아요. F-404, 그다음에 KF-11은 F-414. 다 시리즈 엔진인데 다 발전 개량용이고 추력이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고 카이에. 처음부터 이게 대상국이 미국이 싫어하고 가깝지 않은 날 그냥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조가. 근데 동남아시아는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이 동남아시아는 고성능 전투기를 비싸고 고성능 전투기를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대타를 이제 찾은 게 그러면 마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필리핀.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들어갔죠. 12대가. 거기에 이제 수출 승인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웠고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안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들어가서 자기네 필리핀 내 그 반군, 공산 반군에 대한 소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발주, F-50 2차 발주라든지 더 나가서 KF-11까지 필리핀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말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승인 내주죠. KF-21까지 나중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친중 국가는 또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미국하고 좀 사이가 나빴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나라가 아니고 중동 국가에 비교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에 비교해서 상황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불친절하게 하거나 좀 불편한 때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서방 국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태국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다 승인이 나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출 상담한다 하면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는 유럽의 나토와 달리 섬으로 된 국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옛날에 시토라는 체제를 만들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는데 규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방산 무기로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미국제가 아니면은 그 유사한 제품이 바로 한국제, 대한민국 제품이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이제 하는데 한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이게 유사시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지금 말씀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릴까봐 러시아제 전투기 삽니다. SU-30 플랭크 시리즈로.
그리고 또 미국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혼합해서 이것저것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국제 전투기 부품 공급이 차단되면은 러시아 전투기 가지고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도입을 했었고, 필리핀은 원래 전투기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보유를 2005년 이래 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F-50을 2016년에 도입한 거고, 태국은 또 다르게 러시아제 전투기 사기가 좀 그러니까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 스웨덴이 중립국이었으니까 지금은 나토 국가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TOC 계열을 또 도입을 했고, 물론 그 전에는 미국제 F-16하고 F-5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태국도 그런 걸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미국과 관계가 아주 심각해질 때는 어떻게 이 전투기 전력을 운영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최근에 뭐 중국제 다시 뭐 알아보고 있다. 튀르키예 칸을 계약을 했다. 프랑스제 라파를 도입한다. 아주 그냥 백화점을 차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경에는 미국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또 나빠지면은 어떤 특정 미국제 전투기는 운영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속 군수 지원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KF-11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줄였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사이가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 차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승인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 전투기하고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하고 또 달라요. 전차 지상군 분야하고는. 지상군 분야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는 미국이 좀 덜하는 편이고, 근데 전투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전투기가 항상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초기에 서유럽이 프랑스가 더 나아가 영국이 그 당시에 미국제 전투기가 보잘것 없었는데 성능이 개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침공하기 전에 프랑스가 막 미국에다가 온갖 전투기나 공격기 발주를 하고 있다가 다 끝내 점령을 당했지만, 그런 역사가 2차 대전 또 시작이 되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1948년 탄생했는데 미국이 전투기를 군사원조를 안 하니까 결국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을 들고 국민 성금을 모아서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또 이게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줄이자 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를 많이 해요. 못 팔게 하는 게 많았어요, 정책이. 1948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금을 가지고 결국 미 국무성을 찾아가요. 전투기 미국제라도 좀 사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은 군축하는 데 있고 우리는 못 팔아. 한반도에 거기도 군비 감축을 해야 되니까 못 판다 하니까, 그래도 좀 팔아주세요. 돈은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전투기가 아닌 전투기 흉내를 낼 수 있는 훈련기를 파는 나라가 있어. 우리 미국제를 면허 생산 라이센스하는 나라가 바로 카나다야. 카나다로 보내요. 미 국무성에서 소개는 해줘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군 기록에. 그래서 최초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가 들어온 AT-6 텍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사오게 돼요. 그리고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가 전투기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훈련기 AT-6를 도입해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T-50도 훈련기였잖아 처음에. 그러고 나서 TA-50 무장을 달 수 있는 TA-50 넘어가고 지금 FA-50 나오고 가죠. 좀 그게 좀 우연치 않게 그런 게 눈에 딱 스치더라고요. 옛날 그 과거사가. 과거에 그리 있었던 일. 그래서 이게 전투기가 그만큼 뭐 역사적으로 되돌아가도 중요한 거고, 현재도 미래도 중요한 거고, 뭐 핵무기 다음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이 직접 전투기를 다 파는 대신 한국형 전투기를 중간 단계 선택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간단한 얘기예요. 미국제 F-35를 판매를 자기들이 거절하면은, 로키드 마틴이 거절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태국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포함되고, 뭐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사우디, 지금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사우디, 카타르, 그다음에 UAE 전부 다 거절을 이제 하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요청을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판매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뀔 수 있고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어. 이 준전략 무기는 파면은 안 돼. 우리한테 국익에 져야 돼. 그러면 이제 상대 국가들이 진짜 아주 친미 우방국인데, 동맹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미 우방국인데, 그럼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중국제를 알아보고 뭐 러시아제를 알아볼 텐데, 지금 환경이 중국제나 러시아제를 뭐 편하게 살 수는 또 없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미국한테 또 매달려서 그래도 팔아줘 하면은, 그때 이거에 준하는 전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어.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외형을 봐. 이래서 이제 외형을 보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버전이 스텔스 전투기가 나오긴 한데, 일단은 이거 한번 발을 들어놓고 이거에 연속 선상에 있어서 블럭 3가 나오면 또 그거 사면 되잖아. 후속 군수 지원이 거의 일치하니까 지속성이. 그래서 우리 KF-11이 몇몇 나라에서 지금 양산 제품이 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인기를 끄는 게 그런 면에서 생겼고, 미국은 하나의 무기 수출 통제 정책에 있어서 이 KF-11을 활용을 하고, 또
또 엔진을 거기다 끼워 넣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 수출 통제도 할 수 있고 자기들 입맛대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 정부나 이제 국방부는 방사청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팔으려면은 뭐 회색 국가들,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고 이제 회색 국가인데 남아공도 있잖아요. 뭐 브릭스라 해가지고 미국과 별도로 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국제 공동체 그런 나라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진을 개발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올해. 근데 엔진 개발이 본격화 완전 이렇게 설계까지 초도 처음 설계까지 들어가려면은 시기는 내년부터예요. 27년부터. 올해는 예산 조성 확실히 받아내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이제 조성기 올해는. 그래서 그게 이제 2040년도 가면은 국산 순수한 국산 엔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형 엔진이에요. 2032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는 중간 단계로 한국형 엔진은 좀 미국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근데 완전하게 국산 부품이나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는 이제 2040년도에 가야만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제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먼 훗날에 뭐 5.5세대 전투기라든지 6세대 전투기 가서는 무슨 적성국에 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색 국가들한테까지 수출 범위를 늘리고자. 그러려면 엔진은 국산화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뭐 미국한테 탈피한다는 그런 이제 단어보다는 의존한다 이런 걸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이제 프랑스 같은 사례가 되고자 하는 거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같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뭐 구공산 국가 적성국 빼고는 다 수출이 이제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전차 강국 독일, 미국, 저가의 중국까지 제치고 페루가 한국의 K2 흑표를 선택한 결정적 한방은 무엇이었나요? 성능 면에서 독일제 준하는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성능. 중국제가 요즘 뭐 VT4가 지금 태고에서 말썽이 있겠죠. 전차 주포의 어떤 그 지속성이 없어서 뭐 많이 계속 쏘니까 뭐 휘어진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K2 전차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에 있어서 독일제 레오파드 8이라든지 그 시리즈를 보면은 뭐 400억 원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대치가 성능 개량한 뭐 부품을 달아도 240억 원. 그러니까 가격이 독일제에 비해서 중간 그 이하죠. 절반 이하고 그리고 납품을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보통 전차가 1년 만드는데 한 대 만드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열심히 만들면은 또 차이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면 해당 나라에서 부대에서 운영 요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야전 배치 뭐 이렇게 부대 선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면 시스템 전체 운영 그 구축을 하다 보면 2년 걸려요 보통.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 폴란드 사례가 그랬었고 180대를 딱 원한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전달해서 폴란드군의 육군의 공백. 폴란드 육군이 그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T-72 전차가 일종의 주력이었는데 그거를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현재 이게 공교롭게 횟수가 2, 3, 4, 5, 6,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한테 다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T-72 러시아제 전차를.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한국한테 급하게 막 그 180대 발주한 거 빨리 가져와라고 메꿔 있는데 그 난리를 쳤던 거고. 그래서 그런 공급 능력이 우리가 탁월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 페루 육군도 더 구형인 T-55 전차가 주력인데 그거를 이제 빨리 대체하려면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죠. 가격, 뭐 성능, 뭐 납기 이게 대한민국 제품이 중국제를 결국 제치고 아주 뭐 오미조미한 고성능의 아주 뭐 프라모델 정밀하게 만들듯이 독일제 전차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앞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전차가 2009년 엔진 공급 차단으로 좌초된 경험이 이번 페루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엔진 뭐 얘기가 결국 뭐 파워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2014년부터 문제가 됐던 파워팩이 다 해결돼서 국산화 됐기 때문에 이 파워팩은 이제 미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그래서 이게 또 그걸 유심히 좀 페루 쪽에서는 정부에서 본 거죠. 해당 나라 국방부에서 전차 도입하면은 이제 공급망이 또 뭐 차단돼 가지고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 이제는 K2 전차에 대한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뭐 특정 일부 부품 예를 들어서 뭐 라팔 센서 같은 게 있어요. 대전차 뭐 센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다 국내 한국에서 조달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된 거죠.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라는 극한 지형에서 K2에 무릎 꿇는 기술과 가벼운 차체가 실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질문을 이제 여러 차례 받았는데 나중에 나도 이상하잖아요. 페루가 보통 산악지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차 운영하는 거는 부대 배치는 평지나 도로 기반으로 한 지역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국경선 다 감안해서. 근데 지금 배치하는 지역은 국경선 쪽이지만 도로 기반이고 산악 지역은 우리가 그 관광 차원에서 어떤 TV에서 볼 때 그런 지역을 자꾸 보여주니까 아주 숨쉬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걸 운영하나 좀 착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자세를 낮춘다는 거는 우리가 6.25 전쟁 때 전차는 아니었는데 전차에 준하는 M36이라는 대전차 자주포를 이제 미국한테 받아서 중동부 전선, 그러니까 철원 지역이죠. 철원 지역이나 그 옆에 다른 험준한 지역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중공군이나 이제 북한군을 진지를 공격하다 보니까 전체 준하는 M36이 올라와야 된다. 오픈탑이라고 해서 장갑이 얇아요. 포탑이 그냥 위에 뚜껑이 열려 있고. 근데 포를 이게 전차포를 싣고 있으니까 전차같이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자력기동에서 올라가서 이때 밑에 있는 적 진지를 쏘기 위해서 포실을 이제 최대한 낮춰서, 그러면은 거기 지형지물 이쪽에 지형지물 맞춰서 기동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하향 사격을 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K1 전차부터는 자세, 그러면 이 차체를 막 움직여서 어렵게 자동차 움직이듯이 할 게 아니라 전차를 그냥 차체를 이 궤도를 낮출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자. 물론 이제 그게 일본이 먼저냐 대한민국이 먼저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일본의 74시 전차가 이제 그게 특징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잘 개발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잘 개발을 해가지고 K1 전차부터 하향 사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차도 당연히 이제 기술이 적용됐고, 그래서 현수 장치 이런 거를 이제 잘 적용을 해가지고 산악지대가 주로 있는 국가들은 만약에 국경선에, 옆에 나라들 국경선에 배치된 부대가 도로 기반으로 싸우다가 뭐 옆에 저거 험준한 지형으로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 아주 뭐 고산지대가 아닌 경우에 한반도에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설계된 전차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고 훈련도 해볼 거고 도입을 하면은. 근데 이게 마치 페루 전체 지역이 뭐 산에 아예 그냥 산악지대에 뭐 배치된 부대 뭐 이건 아니고, 국경지대는 자동차가 도로가 다닐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기반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부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와전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도 이건 좀 이상했어. 이번 계약에서 전차 성능 못지않게 주목받는 게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인데요. 이 방식이 기존 방산 수출과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이 사례는 이제 튀르키예 사례는 우리가 기술 이전료를 받고서 국방과 연구소 주도로 튀르키예는 그 KT 전차를 아예 설계 도면에 준하는 걸 다 기술을 넘겨서 현지화 시킨 거고, 지금 페루가 말하는 거는 MRO라고 요즘 많이 얘기했죠. 후속 군수지원 정비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에요. 이제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그럼 조립하다 보면 이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해요. 아, 이거 부품을 어떻게 갈아 끼우고, 아, 이거는 이 부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 기술력이. 그럼 할 수 있다면 이제 자기네에서 승인을, 우리 한국에 승인 받아서 똑같은 도면을 받아서 승인을 이제 받아서 생산해서 계속 운영 유지에 사용하는 거고, 자동차처럼. 근데 이거를 전체 설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뭐 이거를 또 만들어 본다, 이건 아니고. 폴란드는 또 튀르키예나 이런 지금의 페루의 중간선상에 있는 거예요. 좀 개조를, 껍데기 외형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본적인 튀르키예처럼 아예 똑같이 카피 떠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 개조 개발. 페루는 MRO 쪽 수준. 그리고 뭐 그들이 걸어온 길이 방산이라는 게 페루가 제일 낮고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폴란드는 면허 생산 쪽에 강하고, 2차 대전 이후 소련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바르샤바 조약국이 되면서 이 지상 장비는 거의 다 면허 생산해요. 냉전이 깨지기 직전까지 T-70 전차를 뭐 7,000대까지 면허 생산했다니, 어마무시하게 폴란드가. 그래서 그런 기술은 좀 개조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 T-70 전차를 이제 면허 생산한 거는 자기들 작전 요구에 맞게 좀 외형을 좀 뭐 어떻게 부착한다든지 시스템을 조금 바꾼다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처음부터 돈 줄 테니까 그냥 팔어. 뭐 그런 시절이 이제 2011년도에 뭐 자주포까지 그랬고. 그거 사실 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나라별로 그 높낮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페루는 맨 바닥이고 폴란드는 중간점이면은 튀르키예는 우리가 사실상 다 넘겨준 거 아닌가.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집니다.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거는. 이번 페루 계약은 단순한 3조 원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부품 수출국에서 완성품 수출국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1단계를 이제 성공시킨 거죠. 2단계는 이제 전투기, 뭐 헬기, 뭐 미사일 분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그런 부분까지 넘어가려면 아직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완성을 우리가 시키긴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돈 투자도 해야 되고, R&D. 1단계 이제 전차나 이게 지상군 장비, 그 다음에 일부 국가지만은 뭐 필리핀하고 페루지만은 함정 분야, 호위함 분야는 이제 뭐 호주에서 실패했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는, 판매에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필리핀이나 페루는 성공을 시켰는데, 그걸 더 확산시키려면 또 2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KDDX 차기 구축함이 나와서 그 버전을, 수출 버전을 만들려면은 그건 구축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경전투기자 경공격기라고 부르죠, FA50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폴란드 중심으로 성공을 시켰고, 페루도 포함시키고, 2단계는 진짜 전투기, 진짜 대형 함정, 더 나아가 잠수함, 그다음에 고성능 헬기까지. 차세대 기동 헬기도 만들면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각종 미사일이라는 게 뭐 현무 시리즈를 뭐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은 또 유럽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고, 그럼 향후 짧게 봐도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춰서 일반 공개를 해서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조만간 이 제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향후 5년이 지나야만.
그래서 2단계 K방산 2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올해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2026년이. 그래서 상징성을 갖는 게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있는 KF11의 양산형,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공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상징성을 갖는 게 행사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사실 뭐 대통령 행사 같더라고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대통령 행사 같고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진짜 현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이제 퍼지는 게 방송으로 인해서 아니면 유튜브로 그러면 이제 한국형 전투기 진짜 나왔네? 저거 사올 수 있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접어드는 거죠, 올해가. 그러면서 또 이제 KDDX라는 한국형 구축하면 이제 결정이 3월 초순은 돼 있을 거고,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붙이면 뭐 누가 먼저 일번함을 누가 했다든지, 선정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뭐 지금 봄이 되면은 또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출발선상에 있게 됩니다. 현재 1월과 2월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잠복기죠. 기다려야 되는. 제2의 K방산 좀 도약을 좀 하기를 아주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얘기해서 K방산의 제2 도약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월 달까지는 좀 그렇게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뉴스가 특별한 게 없는데 3월 달에 봄이 되면은 그 실제 이제 양산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또 부대 배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봄에 좀 더 발전된 새로운 얘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